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북한이 또 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임시 배치와 환경 영향 평가 유지, 투트랙 대응을 했고 보수 진영은 언제나처럼 반응을 했습니다. 강력 규탄, 사드 즉시 배치, 한미 공조 강화. ICBM 사드로 못 막습니다. 미국에 떨어지는 ICBM을 한국에 배치한 사드로 어떻게 막나요? 그리고 한미 공조는 왜 사드로만 해야 합니까? 여태 우리가 미국서 사들인 무기들은 다 뭔가요? 지난 10년간 36조어치 미국 무기를 사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전 세계 미국 무기 수입 1위국도 했죠. 그리고 우리가 북한 간 미사일 전력차가 이렇게까지 벌어지면 우리 미사일 전력을 끌어올릴 생각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국이 우리 미사일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한 1990년 당시 이미 북한 노동미사일의 사거리는 1000km가 넘었습니다. 북한은 1998년 대포동으로 2000km, 이제는 10,000km가 넘는 사거리를 확보하는 동안 미국은 우리를 겨우 800km에 묶어뒀죠. 미국이 우리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면서 내건 명분이 중국을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미국이 자기들은 중국을 자극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사 반대하는 사드를 한국 땅에 들이고 있죠.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입는데 그렇다고 미국이 우리 수출품 뭐라도 하나 더 사주나요? 사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치적 전략적 이유가 있다면 그건 따져보는데, 그런데 북한 미사일 이야기만 나오면 무슨 무기 하나로 북핵이 다 해결될 것처럼, 무기 하나에 한미 공조가 다 걸린 것처럼 호들갑 떠는 거는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이러니까 호구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또다시 월요일이 돌아왔어요? 네네. 월요일이 되면 기운이 나십니까? 아니면 또 월요일이구나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이 월요병을 겪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요? 네, 굉장히 힘이 없으신데요. 힘이 있어요. 자, 또 북한 미사일 지금 7번째인가요? 8번째인가요? 예. 미사일 이렇게 많이 쏜다는 얘기는 미국이 정권도 바뀌었고, 예.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고 우리 힘을 보여주겠다는 거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자, 관련 뉴스가 많죠. 예, 전해 주십시오. 네, 북한은 지난 28일 오후 11시 41분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화성 18형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 다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최대 정점 고도 3724.9km로 직선거리 998km를 47분간 12초 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이번 미사일 발사 뒤 이 정도면 미국이 우리를 건드리면 무사할 수 없다는 걸 이해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도 합니다. 북한의 목적은 이제 체제 보정이죠. 예. 핵 보유량으로 따지면 자꾸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핵 잠수함 한 대에 있는 핵무기가 북한 전체 핵무기보다 많아요. 예. 그건 게임이 안 되는데 핵을 가졌다는 거는 그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공포를 통한 억지니까, 예. 우리를 건드리면 안 된다. 뭐 평화협정도 먹고 우리를 인정해라 이런 얘기죠. 기본적으로는. 여기 대해서 이제 미국은 북한을 타격할 수는 없고 그건 이미 오래전에 검토해서 너무 큰 피해가 있으니까. 중국을 통해서 압박하는 수단을 계속 쓰는데 중국을 통해서는 원유를 공급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트위터에 그런 내용을 올렸는데요. 중국은 말만 할 뿐 북한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매우 실망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북한은 중국말도 잘 안 듣는 거죠. 예. 자기들에게 가장 유리한 걸 선택하는 거죠. 북한은 계속해서. 예. 그리고 중국도 사실은 사실상 북한은 핵을 보유한 국가가 됐죠. 그냥 핵 보유국이라고 쓰지 않을 뿐 핵은 다 개발 완료가 된 거예요. 핵 보유국이 된 거예요. 핵 보유국이 되는 게 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힘을 견제하는 데 약화시키는 데도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라고 봐요. 예. 그걸로, 뭐랄까요.
중국만 위협하지 않는다면 뭐 그런 복잡한 힘겨루기 와중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지 1시간여 지난 뒤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러니까 NSC 전체회의 긴급 소집했습니다. 그런 다음 청와대 고위 관계자 반응이 나왔는데요. 북한의 도발을 참을 수 있는 한계선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온 것 같다라는 겁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NSC에서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자, 답답합니다. 맨날 북핵 얘기 나오고 미사일 얘기 나오면 사드 배치하라, 사드 배치하지 말아라. 환경영향 평가하지 말아라, 빨리 배치하라. 북한 미사일이 2대입니까? 4대예요. 1000대가 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사드 몇 대로 미사일을 잡기도 힘들지만 잡았다고 칩시다. 나머지 1000대를 어떡하냐고요. 그럼 사드를 1000개를 배치하나요? 1개 배치해도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난리인데. 사드로 북핵을 해결할 수도 없고 미사일을 해결할 수도 없는데 자꾸 사드 얘기만 합니까, 맨날. 답답하네요. 자, 이 얘기는 전문가하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번 주 몇 번 다뤄야 될 것 같고, 다음 뉴스 넘어가죠. 네, 지난주 금요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마치자마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몇 주 전 발가락을 문지방에 찧었다가 생긴 염증 때문에 발등까지 불어올랐다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는 안가에서 비밀리에 이뤄졌다라면서 차이점을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용 부회장 쪽 변호인단은요, 즉흥적으로 한 실언이었다라면서 사과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 측의 나름의 대담한 논리죠. 대담한 논리. 굉장히. 저는 이건 삼성 측에서 변호인 측에 연락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쳤냐고. 미전실이 난리가 났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지금. 아니,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재계 인사들하고 공개적으로 간담회 하는데 그거하고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을 갖다 붙인 거잖아요. 대담한 논리긴 한데 변호인단은 몰랐던 거예요. 자기 논리에 빠져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삼성 측에서 연락이 갔겠죠. 예. 미친 거 아니냐고. 그래서 결국 사과까지 하게 된 거죠. 예, 난리가 났겠죠. 변호인단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 요즘 표현으로 신박한 논리를 많이 펼쳤어요. 그때. 또 있지 않습니까? 관련 뉴스가? 네, 같은 재판에서요. 변호인단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가 아니라 최순실 씨의 강압에 따른 결정이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지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뇌물공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논리입니다. 굉장히 희한한 종류의 제가 보기에는 자백이에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는 본인 주장에 의하면 그리고 사실 신상정보상으로도 공개적인 임대업자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아주머니잖아요. 삼성이라는 세계적 기업이 최순실 씨가 모략을 하면 공경에 빠뜨릴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가 있다고 실토한 거죠. 예. 보통 그냥 조그만 빌딩 임대업자가 삼성 보고 뭐라고 한다고 삼성이 어이구
그러면서 몇백억 줍니까? 네, 강압을 느끼기에 쉽지 않은 대상이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네. 박살을 내죠. 근데 최순실에게는 박근혜라는 백이 있다는 걸 삼성이 알고 있었다는 자백이기도 한 거고, 최순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박근혜 백 때문에 정유라를 지원했다는 걸 굉장히 희한한 방식으로 자백한 거예요. 네. 박근혜 대통령과의 거래가 있어서 그 결과로 이 돈이 왔다 갔다 했다면 뇌물죄가 되니까 최순실 씨의 강요에 의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최순실 씨의 강요. 갑자기 나온 논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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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워낙 불리한 상황이다 보니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참 재밌네요. 최순실 씨의 강요가 왜 무서운지를 그럼 말해야 되죠. 네, 재밌는 논리였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선고 바로 다음 날인 지난 28일에 법원에 항소장 제출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지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김 전 실장에게 보고된 문건을 보면 김 전 실장이 이른바 좌파 문화예술인을 골라내고 예산 지원에도 관여한 정황이 확연히 드러난다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모태펀드가 좌파 자금 창구가 됐으니 어떻게 하라는지, 벤처 투자 임원진을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영화는 콘텐츠 진흥에서 하라고 한다든지, 실제 다 실행 옮겨진 거거든요. 네, 다